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대충 이때 분위기가 그 79년, 80년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저기 전두환 장군이 다시 쿠데타를 했고 미국이 인가해주고 이제 저기 사람들이 그 독재에서 끝났나 싶었더니 다시 또 군인이 집권을 하면서 이제 저기 그때 그 광주 항쟁이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81년인가 그럴 겁니다만. 그러고 나서 뭐 저기 나라가 시끄러웠다가 쭉 넘어갈게요. 이제 80년 전쯤에서 한국에 저기 큰 문화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게 그 전에 그 혈맹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미국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저 뭐라 그럴까요? 그 깨기 시작했다 그럽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그 쿠데타를 다시 일으켰던 전두환에 대해서 미국이 그 반공을 계속 열심히 할 거를 그 별로 믿어 의심치 않고 레이건이 와가지고 바로 그냥 인정해버리지 않습니까? 미국을 믿고 있었는데 바로 인정해버리고 주한미군이 한국민에 대해서 아까 이 페이지에서 여기 있었는데 그 한국민을 들쥐에 비유하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조금 허상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문화원이나 뭐 저기 대사관 같은데 방화하는 거, 불 지르는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가 이때입니다. 80년대가 저는 제 생각엔 참 드라마틱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80년대 내내 저기 민주화 운동이 너무 극성을 부려서 올림픽을 한다고 날짜를 받아놓고 그 몇 달 전까지도 저기 민주화 운동 저기 데모가 끝이 안 나니까 외신들이 해외에서 한국이 과연 올림픽을 할 수 있겠느냐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 정부에서는 저 뭐냐 그 계속 이러면 올림픽 안 하겠다고 얼음장 놓고 그랬을 때기도 합니다. 예. 80년대가 처음으로 문화에서 각성이 일어날 때, 뭐, 그렇게 봐야 되나요?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저기 대중문화를 개방해주고, 대중문화를 열어줬죠. 저기, 칼라 텔레비전 방송 시작하고, 심야 통행금지 풀어주고, 심야 영화 풀어주고, 검열을 조금 완화해주고, 그리고, 예, 저기 소비 문화를 촉진시켰다 그럽니까? 뭐, 경제가 발전해서 대중사회가 막 발전하니까 소비가 촉진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 저기 국가에서 많이 풀어준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심야 영업이나 밤늦게까지 저기 술 먹을 수 있게 된 거나 뭐 그 영화관 다니고 또 저기 뭐죠? 만화도 이때 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기들 만화가 아까 제가 만화 찾다가 이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꺼내놨었는데 아 70년대랑 별반 다르지 않게 한국의 만화 영화가 보면 계속 이런 식입니다. 80년대까지 보면 한국의 문화 산업이 다 죽어가지고 하도 나라에서 저기 만화 그러면 애기들 정신을 좀 먹는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어린이날에 어린이 만화책 불태우고 그랬을 때라서 80년대 갑자기 만화가 다시 허용이 되고 나도 만화 시장이 다 죽어 있는 겁니다. 만든다는 만화라는 게 고작해야 뭐 기존에 약간 뭐라 그럽니까 반공사상에서가 있던 태권브이 같은 거 그리고 일본 만화 아류작 베끼는 거 정도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아니면 저기 이게 또 골 때리는 게 있는데 이때 당시까지 베끼는 게 너무 흔해가지고 스스로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본 만화를 그냥 일본에서 새로운 만화가 나오면 계속 그걸 수입하는 게 아니라 베끼는 겁니다.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베끼고 갖고 와서 베끼고 그러는데 다 일본 만화에서 그냥 원작이 다 있는 것들입니다. 일본의 하록선장 이게 야마토 우주신함 야마토를 그대로 가져와서 만화를 만들거나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있을 것 같고 마리넥스 엄마 찾아 산말리 이것도 일본 만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유치한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만화들이 그 일본 만화를 베끼거나 내용이 반공이거나 유치하거나 이런 정도 수준에 머물고 저기 뭐냐 이런 것들 제가 어릴 때는 보고 자랐었는데 예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예. 80년 70년대까지는 그냥 일본 만화 아류작이었다가 80년대 들어서
스포츠 만화, 그때 저기 뭐냐, 올림픽 개최한다고 선언해놓고 나서 국가적으로 차례금 국력이다. 그런 얘기를 엄청나게 해대고, 그 뭐냐, 차례금 국력이다. 그 모든 국민들이 뭐야, 옷을 전부 체육복을 입고 다니는 시대. 갑자기, 저, 교복 자유화가 되고 나니까, 그, 그때, 선생님도 체육복 입었어요? 저 교복 자유로 들어가서 입을 옷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제 전부 체육복 입고 다녔던 것 같고, 그때 재밌다. 크로스텍스 월드컵 이런 게 굉장히 유행했던 때였었습니다. 르카프 같은 거. 그리고 만화 영화 규제가 정권의 하도 스포츠를 강조하니까 이렇게 만화 영화에서도 혹은 만화에서도 스포츠 만화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때 공포의 외인구단, 뭐 독고탁 이런 야구 만화들, 그때 프로야구가 80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이 처음 시작을 하고 나서 그 80년대 전체가 그냥 야구에 들떠 있었던 때 같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정치에 관심 끄고 프로 씨름, 프로 축구, 프로 야구 이쪽에 주말에 그냥 야구장 가서 구경하고 텔레비전 보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영화관 다니고 술 먹고 뭐 그랬던 흥청망청하던 시대인 것 같은데 만화도 굉장히 그 스포츠 만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독고탁하고 또 시리즈가 되게 있는데 저 어릴 때 봤던 만화가 일본 만화 아니면 야구 만화였던 걸로 기억이 났어요. 요건 그때 유행했던 독고탁, 뭐 이현태가 그랬던 저기 엄지 까치 나오는 만화 공포의 외인구단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아니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뽕 같은 거 심야 영화 중에서 양거, 어우동, 뭐 뻐꾸기 둥지위로 날아간 새 대부분 다 저기 전통 조선시대 전통에다가 그 야한 걸 결합한 그런 시리즈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거 독수리 요영제 같은 거 이거는 순 오리지널 일본 만화인데 그냥 일본 만화를 그대로 베끼는 게 이때까지도 아직까지 있었습니다. 이 만화는 독수리 오영제라는 거 정말 골 때리는 게 딴 만화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일본 만화를 보고 그냥 비슷하게 그리는 수준이라면 이 독수리 여행제는 스토리까지 그대로 다 가져옵니다. 이게 독수리 여행제 일본 만화 영화를 하청하던 한국 업체가 그 필름을 빼돌렸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표절 수준을 넘어서 정말 큰 문제였는데 어쨌든 그 당시까지 만화 영화 뭐 이렇게 문화 수준이 얼추 그 정도였던 것 같으네요. 그리고 70년대 만화를 금지시킨 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인데 81년인가 만화책을 허용해주고 나서 보물섬이라는 만화책이 나왔는데 이게 그 만화책을 발간한 데가 박정희 대통령 따님입니다. 이게 저 유경재단에서 박정희 대통령 따님이 지금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근영 씨인가? 어쨌든 유경재단에서 저기 최초로 만화책을 다시 발간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법니다. 아빠는 금지시키고 다른 만화책을 팔아서 돈을 벌고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80년대 들어서 통행금지나 1년에 그 문화가 해제됐다 그럽니까? 이제 그동안 금지됐던 것들이 해제되면서 대중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요. 야간 통행금지 풀리고, 심야영화 풀리고, 심야영화 풀리고, 그리고 그 스포츠가 막 활성화되고, 그리고 음란물들이, 금열이 폐지되면서 음란물들이 넘쳐나고, 약간 저속한 문화들이 판을 치는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저속하다고 얘기하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대중문화가 막 갑자기 꽃을 피운 때입니다. 그래서 아마 80년대부터 이 디자인이나 뭐 순수 미술이나 건축이나 이쪽 8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극적으로 변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시대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뒤져보면 금성사, 삼성사 이런 데서 굉장히 제품이 독창적인 게 많이 나오던 시대가 이때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모든 게 전환점인 것 같습니다. 이때 시대가. 예, 쭉 넘어갈게요. 제가 올림픽부터 말씀드린다고 그랬으니까. 80년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대중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3S, 스포츠랑 스크린이랑 섹스요.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심이었는데, 아마 국가적으로는
스포츠가 제일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86년 아시안 게임 하고 88년 올림픽 하면서 거의 80년대가 그 스포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프로 씨름은 어찌나 인기가 많았던지 그때 이만기 같은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이 너무 또 프로 씨름을 좋아해가지고 막 이 프로 씨름 하던 날은 거리에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어릴 때는 야구를 하도 애들이 좋아해가지고 몇 번 타자 누구 뭐 메달 저게 타율까지 다 애들이 기억을 하는 뭐 그런 시대였던 걸로 예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저보다 이거 이 시대를 더 잘 아실 거니까 예 올림픽을 이제 88년에 개최를 하는데 이게 저기 전두환 정권 들어서 갑자기 시작한 건 아닙니다. 70년대 말부터 올림픽을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올림픽 경기장을 공사 시작한 것도 70년대 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만든 사람이 그 김수건이라고 유명한 건축가인데 항상 정부 일 많이 하시던 분이죠. 정부 일 많이 하시던 분인데 이 올림픽 경기장을 개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정권에서 인위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대중문화를 막 북돋는다 그럽니까? 이게 좋은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 국민 여론 80년대 초에 그 광주 항쟁 같은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게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작을 한다 그럽니까? 대중문화를 정권 입맛에 맞게 좀 시선을 딴 데로 돌리는데 이용하는 경향이 좀 짙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 제일 대표적인 게 올림픽이고요. 예,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보여드렸어요. 예, 교복 자유화, 애기들 교복 자유화 해주고, 두발 자유화 해주고, 예, 이때. 그리고 80년대가 또, 해외, 수입 물품, 수입 시장을 개방한 대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수입 시장을 개방했고, 나중에 가니까, 외국산 물건들이 막 넘쳐나니까, 그때 80년대 말에 끔찍한 사건도 있었었는데, 외제 쓰면은 약간 매국노 같이 몰아가는 느낌? 매국노 같이 신토부리 얘기를 맨날 하면서 외제 쓰는 사람, 절대 어떤 외제차를 몰았던가? 외제 물건을 빗장을 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살인을 했는데 왜 죽였냐 그랬더니 외제를 쓰는 게 싫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담배 피면은 약간 매국노처럼 몰아가고. 어쨌든 80년대 시장을 개방하고요. 대중문화가 또 한참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애기들이 입을 옷이 없으니까 전부 운동복 입고 다녔던 시대가 이때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예, 올림픽 전초전으로 86년에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고 88년에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이제 요 때부터가 조금 이제 디자인 쪽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 한 번도 스스로 뭔가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국제 경기를 개최한다? 외국에서 손님을 초대하고 외국에다가 보여줄 한국의 모습을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난감한 겁니다. 나라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스스로 뭔가 해본 적이 없던 시대, 예, 뭐랄까 좀 창피하죠. 맨날 베끼기만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올림픽이라는 걸 준비하면서 외국에다가 베낀 걸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베낀 걸 보여줄 수는 없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서울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고 해서 80년대 내내 서울 시내를 판자촌을 계속 허물어냅니다. 외국에서 와서 봤을 때 서울이 지저분해 보일까 봐서 정부에서 맨날 하던 그 슬로건이 문화시민, 선진국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문화시민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길거리 껌 뱉지 말라, 좌측 통행해라, 복장 어떻게 해라, 우도 벗고 다니지 마라, 여러 가지 계몽 활동을 하고 서울 시내에 있는 판자촌을 다 밀어내고 새로 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때 서울시에 나무를 제일 많이 심은 때기도 합니다. 나무를 제일 많이 심고 큰 도로변에 있는 건물들 외벽을 일괄 정리를 했다 그럽니까? 싹 정리를 하고 한강 살리기 운동, 70년대 경제 발전을 통해서 한강이 너무 썩어 있으니까 한강 부편을 싹 정비를 하면서 한강 주변에 공원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운동기구도 갖다 놓고 하면서
이 대대적으로 환경 디자인을 개선을 하기 시작한 때가 이때입니다. 그전까지는 그 생활 환경을 개선한다는데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때 들어서 집중적으로 서울시를 개발하면서 약간 선진국 같은 모습이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선진국 같은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화장실 개선 운동 이때 제일 집중적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깨끗한 예쁜 화장실 대상,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예, 화장실에다가 상을 주는 그런 재밌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제 나라에서 화장실을 깨끗이 예쁘게 잘 만들면 상 주는 게 생기니까 저기 뭐냐,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는 건물 지을 때 화장실에 제일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 상 받으려고 화장실을 너무 반짝반짝 깨끗하게 해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화장실이 세계적으로 깨끗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요거,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지요. 이거. 네. 예, 예. 80년대 이제 기념비적인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한 번도 저기 외국에 보여주는 멋진 건물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당시에 대통령이 군인이다 보니까 이제 군인들이 좀 건축가들을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늘 간섭을 합니다. 그 70년대 국회의사당 지을 때 누가 와가지고 좀 여기 좀 높여라, 일본 거보다 좀 높게 해라, 동양 최대의 돔을 올려라, 뭐 이렇게 지시해가지고 건물이 산으로 가서 나중에 건축가들이 창피해가지고 저거 내가 만들었어요라는 말을 아무도 안 하게 되는 것처럼 80년대도 큰 건물을 짓는데 계속 간섭을 합니다. 이때는 저기 서울시장이 또 불도저 김현옥이라는 분, 군인 출신일 겁니다. 이때 대통령이 군인일 뿐만 아니라 저기 중앙집권 시절이라서 각 지자체, 뭐 도지사, 시장 이런 것도 대통령 아는 사람이 다 자리를 앉는 겁니다. 그래서 또 대통령이 지명해서 자리를 앉혔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대통령하고 똑같은 저기 성격의 군인 출신들이 많이 저기 시장이나 지자체장을 하면서 약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뭐 예술의 전당을 짓는다. 그러면 예술, 막 저기 건축에 문외한인 사람들이 조선시대의 예술은 선비가 아니겠느냐. 선비의 상징은 갓과 부채가 아니겠느냐. 뭐 그런 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등다리 시리즈, 말장난하는 게 비슷하게, 그러면 선비의 상징인 부채랑 갓을 문화의 상징인 예술의 전당에다 씌워버리는 뭐 이런 형태, 이 갓과 부채를 갖다 붙였다. 굉장히 일차원적이고 무식한 방법으로 문화를 이렇게 드러내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리고 또 건물을 지을 때마다 동양 체대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동양 체대. 뭔가 자격지심이 있는 거죠. 뭐 계속 강조하는 게 건축이 예, 예. 좀, 뭐라 그럴까요? 자격지심?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딱히 외국에 보여줄 게 없는 시대에, 뭔가 지으면, 80년대 지어진 건물이네요. 이렇게 뭔가 국악원, 예술원 이런 거 지으면은 꼭 기와지붕을 씌웁니다. 기와지붕을 씌워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 건축물 만들 때 기와지붕 말씀드렸었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기와지붕 씌우는 전통이 그 일본의 재관 양식, 일본에서 1930년대, 40년대인가 전쟁쯤 해가지고 저기 폭격 피하려고 공중에서 비행기가 보면은 마치 전통 유적지인 것처럼 보이게 군대 시설을 전통 유적지처럼 보이게 하려고 기와지붕을 씌웠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뭐 딱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일본의 외국인들이 점점 오니까 외국인들한테 관광 상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 지은 콘크리트 건물에 기와지붕을 씌우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70년대, 6,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반복됩니다. 근데 그 기와지붕은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전통의 모양과 비슷했는데 80년대는 그냥 좀 다릅니다. 좀 대충 볼게요. 전통이라는 게 이제 70년대처럼 있는 전통 건축물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추상화되고 변화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통에 대한 강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새로 건물을 지을 때, 아까 옛날처럼 기와 지붕을 씌우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이 이제 선비의 탑과 부채 같이요. 아주 뜬금없는 형태지만 그런 식으로 갖다 붙고, 또 뭐야, 이런 식입니다. 이제 87년이네요. 올림픽 한 해 전에 이 독립기념관을 짓는데 이게 저 천안의 허허벌판, 천안 옆에 이름 까먹었네. 예, 거기에 가면 예, 완전 허허벌판에다가 아주 큰 규모의 기념관을 짓습니다. 이거 지을 때도 이제 동양 최대 규모의 기와 지붕이다 그렇게 막 선전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탑을 하나 높이 만듭니다. 탑을 이거 만든 선생님이 저기 홍익대학교의 한두령 선생님이라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탑을 만들고 본인이 계획했던 건 이거보다 2배 이상 크기였는데 뭐 돈이 없어가지고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건물을 짓면서 동양시대 기아지붕 그리고 뒤에다가 7개의 건물을 짓습니다. 약간 탱크 비슷하게 짓습니다. 7개의 건물이 있는데 이게 좀 개국에서부터 뭐 현대까지 쭉 오면서 국민 순환사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허허벌판이고 휑한 데다가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가지고 저거 누가 가겠나 싶은데 의외로 수학여행 단골 코스로 이렇게 애들이 버스 타고 대절해서 쭉 갑니다. 가보면 굉장히 시설 좋습니다, 이게. 근데 얘가 좀 험하죠.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게 그냥 동양 최대 규모라고요. 동양 최대 규모의 기와지붕. 너무 급하게 짓느라고 저기 공사 마무리 될 때쯤 돼가지고 불이 나버렸었습니다. 불난데 어쨌든 마무리는 했습니다. 80년대도 뭐 70년대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전통에 대해서 강박이 되게 많습니다. 건물 지을 때. 그러니까 제가 전통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예술가들한테 이게 뭔가 위에서 지시를 하면 야 좀 전통적인 거 만들어봐.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을 막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건 진짜 전통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가 아니라요. 한국의 정신이 어떠니, 뭐, 조선시대에 어떠니,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뭘 만들어줘야 저 사람이 만족을 할까, 그걸 겁니다. 아마.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어떤 걸 만들어줘야 저 사람 입맛에 맞게 만들어주나, 이제 그런 게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이라는 게 늘 60, 70년대, 80년대에서 드러나는 한국의 전통미, 이때 건축가들은 맨날 입에다가 달고 살았던 말이 한국적 건축, 한국적 건축, 그런 말을 맨날 합니다. 김수건이 특히 그런 말을 많이 했고요. 디자인 쪽에서도 한국적 디자인,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말을 계속 하는 이유가 이 대형 공사를 발주한 사람이 정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 입맛, 정확히는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 입맛에 맞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아니면 서울시장 입맛에 맞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대충 계속 눈치를 살피면서 전통을 해석을 하는 게, 이게 마치 한국의 진짜 전통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나중에는 점점.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게 이제 올림픽이 그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디 갔지? 요거 이제 그 올림픽 경기장을 실제로 공사를 시작한 건 1976년입니다. 이게 80년 박정희 대통령 때니까 이게 올림픽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시작을 한 거죠. 공사 시작은. 근데 이 공사를 시작할 즈음에 아마 김수건 씨가 파리에 가보셨던 것 같습니다.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파리에 저기 그 메인 스타디움 축구 경기장이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저 파리. 어, 이게 하도 커서 공중에서 다 보이던데, 예. 어, 자꾸 느려지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요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이게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으십니까? 어떠신지, 이거. 네. 그러네요. 오른쪽. 저는 그냥 이거 보면서, 똑같네. 이게 이게 각진 게 이렇게 부드럽게 풀린 거 빼고는,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졌습니다, 이게. 아, 옛날 스타일이었네.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하여튼, 오래됐습니다. 우리 거보다 한참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좀 아니, 저는 그냥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만들든 말든 뭐 비슷할 수 있죠. 뭐. 원래 남의 거 서로 비슷하게 만들어가면서 문화가 발전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걸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럴까요? 김수건 씨는 언제나 정부 일을 받아서 하시던 분입니다. 김수건은 이렇게 비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건축을 하도 많이 한 사람이고, 이렇게 건축의 대부라 그럽니까? 대부, 예, 그게 맞겠네요. 그래서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데, 이분은 항상 정권의 입맛에 맞는 걸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걸 만들고 나서 하도 나라에서 전통하니까 여기다 대고, 이건 백자를 형상화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백자를 형상화했고, 이 라인은 지붕에 천마선을 따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천마선은 딴 것 같지 않고 이걸 딴 것 같거든요. 이건 모양을 그냥, 예, 잘 모르겠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때 80년대까지도 건축가들은, 디자이너들은 계속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전통에 대한 강박이 좀 남아 있습니다. 좀 풀어주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맨날 좀 위에서 너무 강요한 게 아닌가. 시대가 시대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요. 예. 그리고 이거 지금 이제 80년대 한강변 정비 사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모래사냥, 뻘이 되던 게 지난번에 그 소양강 댐 만들고 나서 한강이 정비되고 이쪽에 잠실뻘이 여기 침수되던 지역이 침수가 안 되니까 여기다 경기장 짓고 아파트 짓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85년에 김중업 씨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울대 교수하다가 파리에서 프랑스 갔다가 불법 체류했던 그분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은 정권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계속 망명만 다니시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오셨나 봅니다. 이제 올림픽 경기장 앞에 가면 되게 유명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김중업 씨가 만든 그 평화의 문. 예. 이것도 지금 사진이 좀 별로 안 좋으니까 찾아볼게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셨죠? 다들, 예. 예. 요렇게 만드는데, 이걸 만들면서 그냥 예쁩니다.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면서 만드는 과정에 이제 설명이 휘황찬란해집니다. 이건 학의 날개를 형상화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학의 날개? 첨화선을 형상화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첨화선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옛날 전통 가옥의 첨화선 약간 강박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백금남씨, 성균관대 공예과인가, 시각제한인가, 교사하시던 분이 이 밑에다가 십장생을 새겨서, 십장생이 아니라 음양오행에 나오는 네 마리 동물일 겁니다. 현무, 주작, 백호, 한 마리 같은 뭔지 모르겠네. 현무, 백호, 주작, 거북이 같은 건가? 그래서 뭐 네 마리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컬러풀하게 새기고요. 요 옆에는 전통 탈이라고 해가지고 또 되게 촌스러운 걸 많이 만들어 세웁니다. 이 옆에 일주문, 이 사진이 좀 없나? 여기 보면은 이제 안동에 화해탈 비스무리한 이상한 걸 막 아프리카 탈 같은 걸 잔뜩 갖다 세워놨는데 여기 사진이 좀 있네. 이거 혹시 보이십니까? 이렇게 안 뜨니.
안 되겠네. 그냥 예, 이게 어디 있어요? 예? 이게 이거 어디 있어요? 올림픽 경기장 옆에 서울 올림픽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크게. 거기에다가 강남이요. 지금 올림픽. 잠실 쪽에, 예, 잠실. 예, 예. 되게 크게 잘 지어놨습니다. 예, 그때 올림픽에서 붙여왔던 성화불이 아직까지 불타고 있는데, 거기에 가스를 밑에 심어가지고, 가스불로 아직까지 불타고 있습니다. 예. 80년대 건축물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는 뭔가 좀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는데, 지나가 보면 하나같이 다 좀 창피한 건축물, 내놓기 부끄러운 건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최고의 건축가들 불러와서 최고의 컨셉으로,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뭔가 외국과 다른 한국적인 걸 자꾸 요구를 합니다. 이 한국적인 거, 우리는 그런 걸 요구해서 한국적인 걸 억지로 막 컨셉에다 갖다 끼워놓고 만들어 놓으니까 좀 창피하고 별로 볼품 없더라.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국에서 좀 대체로 멋진 것들은 그 이후에 나오는 것 같으네요. 전 군사정부 끝나고. 이건 올림픽 대교, 예. 올림픽 대교를 만드는데, 이 한강에다가 다리를 올림픽 경기장 쪽으로 새로 놓으면서, 이렇게 한강은 사실 강이 너무 수심이 얕아가지고, 그 밑에 모래를 긁어내서 깊이를 유지하는 굉장히 작은 하천입니다. 뭐, 얇은 하천인데, 여기에다가 또, 정부에서 보기엔 올림픽도 개최하고 하는데 뭔가 좀 근사한 거 좀 만들었으면 좋겠었나 봅니다. 그래서 근사한 게 어떤 거냐면,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같은 거, 이렇게 현수교라 그러죠. 밑에 받치는 다리가 없이 공중에 줄로 매달려 있는 다리. 그런 걸 하나 만들고 싶었나 봅니다. 근데 한강은 깊이가 얕아서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없지만 그냥 어쨌든 형식이 현수교로 결정이 됩니다. 줄에 매다는 다리로. 줄에 매달면은 다리가 없어야 되는데 사실 다리는 다 있습니다. 밑에 받치는 다리는 다 있는데 요 난간에 여기 다리 한 칸씩 빼고 대신에 이렇게 와이어를 매답니다. 와이어를 매달고 이거 만들었을 때, 우리도 첨단 기술로 현수교를 만들었다고 계속 방송에서 선전하던 그게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형식을 현수교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 다리를 만들면서 이제 이 건축가도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지 또 그냥 다리는 다리인데 한국적인 걸 표현해야 되니까 고민을 하다가, 올림픽을 맞아서 높이는 88년도니까 68m라 했고요. 24회 올림픽이니까 케이블 수는 24개를 했고, 그리고 이 탑의 방향은 동양 철학, 음양 오행을 상징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다리를 완성해서 우리의 기술로 서울의 멋진 현수교를 만들었습니다라고 선전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또 이제 요 위에 여기 쇠로 만든 거이고 불꽃이 있습니다. 이게 횃불 같은 불꽃. 이 불꽃을 만들면서 추가로 만들어 가지고 헬리콥터로 저기 다리 위에다가 올립니다. 이제 올림픽을 기념한다고 그러면서 이때 서울 한국예술종합대학의 교수가 만든 청동으로 크게 만든 몇 톤짜리 쇳덩어리 그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90년대구나. 이건 한참 뒤에 얘기입니다. 다리는 먼저 84년에 80대 중반에 만들었고, 저 위에 철조 구조물은 90년대에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군인 헬기가 저 쇳덩어리를 들고 올라가서 이렇게 올려놓다가 헬기가 프로펠러가 와이어에 걸려가지고 헬기가 침몰을 합니다. 한강에 푹 빠져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부에서 저렇게 유치한 짓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올림픽이니까 횃불을 만들고, 올림픽 24회니까 24개의 현을 들고, 88회니까 88m를 하고, 선비니까 갓을 씌우고, 부채를 들고, 이제 이런 유치한 짓을 더 이상 안 하는 데가 요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80년대 그 작품들을 보면 되게 특징이 뚜렷합니다. 특징이 뚜렷한데 그 특징들은 대개가 다 이렇게 조잡하게 전통을 억지로 갖다 붙인 거. 그리고 뭐 본인들이 창피해한다는 정도? 자기들이 그런 거 안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새끼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새끼를 부끄러워서 내놓지 못하는 그런 작품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90년대, 80년대 이건 미국의 설계를 받아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금색 그, 그 63빌딩이요, 63빌딩. 예. 그래서 한강에 스카이스크레이퍼 고층 맞춤가 하나 좀 카메라에 잡히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여의도에다가 처음으로 지었던 86층 아파트, 63층 아파트입니다. 이게 실제 63층이 아니지만 그때 뭐 일본에 62층이었나?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건물이 있었던가? 제가 정확치 않습니다. 60층이었나? 있었는데 이 자존심 때문에 뭐 지하실에 있는 청수까지 살렸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보다 더 높은 이게 청수가 중요한 게 그렇게 만들어야 동양 최대 규모의 건물이 되니까요. 동양 최대 규모, 최대 높이 그런 거 되게 집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격지심이죠. 이렇게 너무 뭐가 없는 나라다 보니까 외국한테 뭐 우리 동양 최대 뭐 있어, 동양 최대 뭐 있어 그런 게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동양 최대의 기와 지붕, 동양 최대 높이의 뭐 탑, 그런 것들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장식할 때 보면 이제 외국인들한테 카메라에 계속 잡힐 거니까 이때는 되게 동양적인 것, 아시아적인 것, 한국적인 거에 무지무지하게 집착합니다. 저 이거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어쨌든 보여주는 데다가 전부 이렇게 알록달록 청사초롱을 내겁니다. 이렇게. 이게 지지난주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는 절대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때는 새마을 운동하면서 성황당 같은 거 없애는 게 늘 일이었습니다. 성황당, 무당집 이런 거요. 오방색, 단청 싹 제거했습니다. 이 제거했던 이유가 미신이라고 이 정근대적이고 미신적인 거고 구섭이고 악습이고 뭐 이렇게 나쁜 얘기는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던 것 중에서 이렇게 약간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점쟁이, 무당, 굿 이런 거하고 관련된 거 싹 다 걷어내 버렸는데 80년대 들어서 외국의 손님들 초대해놓고 뭔가 한국 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 마땅히 보여줄 게 없으니까 80년대 저 오방색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쓰입니다. 오방색이 정말 많이 쓰였습니다. 이렇게 저기 기억해 보시면 올림픽 엠블렘부터 80년대는 전부 저 색동 색깔, 오방 색깔로 다 칠해졌던 것 같습니다. 올림픽 장식이고요. 이제 올림픽 포스터를 만드는데 여지껏 포스터라는 것도 늘 일본 걸 베껴왔습니다. 일본 걸 베껴왔는데 이 올림픽 포스터까지 베낄 수가 없으니까 예, 이제 이런 걸 만듭니다. 이게 뭔지 이렇게 우리나라 올림픽 그 엠블렘 밑에는 마스코트입니다. 이제 이거 엠블렘과 마스코트를 만들면서 서울시내 서울시 꼭 서울은 아니겠지만 어쩌다 보니 서울에 다 살았겠지만 서울에 있는 유명한 디자이너들한테 지명 공모가 이렇게 이름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만 작품 출품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는 게 아니라. 해서 이제 위에 건 그때 당시에 서울대학교에 계시던 양성춘이라는 분,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 디자인 교수로 계시던 분이 출품했고, 밑에는 김현이라는 디자이너인데 지금도 계속 활발하게 활동하십니다. 이 두 분이 낸 작품이 각각 선정이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이건 말해야 좀 곤란한 넘어갈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올림픽과 관련된 디자인은 일단 역사적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저작권은 IOC가 가져가고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 보여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좀 더 독창적이고 자기의 문화가 잘 드러나게 할까 고민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는 작품입니다. 이게 많이 하는데 이제 80년대까지 한국에서 뭔가 국가 정부 기관을 대표하는 디자인을 만들면
언제나 태극이 들어갔었습니다. 태극. 근데 그때까지는 대부분 다 이태극을 그 빨강 파란 이태극만 그렸다면 이분 양성춘이라는 분은 삼태극을 써가지고 작품이 세체택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본인 말씀으로는 제 수업을 좀 잠시 들었어가지고 이렇게 뭘 밤새도록 고민하고 해도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데 밤을 꼴딱 새고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저기 세수를 하고 그 세면대에 취향. 물을 내리니까 물이 막 물이. 뱅글뱅글 돌면서 세면대 구멍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영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또 이게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물이 막 빨려 들어가는 모습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딴 얘기인데, 이게, 제가 이걸 붙여놓은 이유가요, 지금, 예, 커피? 예, 꼬리, 예, 아. 사라지는 느낌. 예,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런 말 할 때마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가 이게 수업 끝내고 나면, 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녹화가 되는 지금 거라서. 이 LA는 84년에 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걸, 뭐, 이렇게 또 붙여놓은 이유는, 뭐, 이게 비슷한, 예. 올림픽 마스코트는 뭐냐, 그 나라의 문화 예술의 총체입니다, 보통은.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의 상징인 불곰을, 이름을 샤샤라고 짓고, 이 불곰을 뭘로 그리냐면, 제가 계속 사회주의 국가는 사실주의만 인정합니다. 추상 미술은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얘도 사실주의, 러시아 사회주의 사실주의 표현 방식으로 러시아의 상징인 곰을 귀엽게 그렸습니다. 이 허리에 벨트 차고 있는 건 레슬링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미국의 상징인 샘, 그 흰머리 독수리, 샘 아저씨의 그 샘을 선택하고 저기 월트 디즈니 만화가 또 미국의 예술 양식 중에 또 대표적인 거니까 디즈니 캐릭터를 만드는 사람한테 줘가지고 캐릭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징인 독수리에 미국의 상징적인 미술 양식인 그 월트 디즈니 만화 양식, 머리와 몸통이 1대1로 들어갑니다, 보통. 머리 크기, 몸통이 1대1로 들어가고 애기처럼 눈을 크게 해서 귀엽게 그리는 게 전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전통, 우리의 모습이 뭔지 아직까지 전혀 식민지 끝나고 고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또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상징 동물 뭘로 할까 하다 보니까 까치도 나오고 그 진돗개도 나오고 소나무도 나오고 학도 나오고 토끼도 나오고 막 잔뜩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소문입니다. 정확치 않고 호랑이도 나오고 근데 이때까지도 우리나라가 호랑이 민족 뭐 이런 표현은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진돗개 쪽으로 몰려가고 있었던가? 진돗개, 까치. 근데, 토끼 같이, 한국은 토끼, 그런 거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대통령이 토끼는 무슨 호랑이지, 그렇게 한마디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아우, 진짜 재밌다. 근데 왜 토끼예요? 저희 어렸을 때 토끼랑은 전혀 관계 없었던 것 같아요. 한반도 지도가 토끼 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예. 그래서 호랑이로 결정되고, 이제 그 캐릭터를 그려내라고 했는데, 너무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보시면, 표현 방식은 얘고, 비례는 얘입니다. 얼굴을 잘 보시면, 그렇게 말하면 좀 억지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그리고 나서 이제 호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바르셀로나 올림픽 코비입니다, 코비. 코비 귀엽다. 이게, 바르셀로나의 양치기 개? 유명한 게 있나 보더라고요, 스페인 쪽에. 그걸 또, 미로가 아니라, 피카소, 미로. 이거 또 까먹었네. 스타일로. 네, 그 스타일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예쁘다. 귀엽다. 그쵸? 예. 사실주의고, 이쪽은 굉장히 모더니즘, 딱딱한 콤파스와 자로 만들어진 미국식 만화, 모더니즘이고, 얘는 또 보면은 붓으로 막 손으로 직접 갈겨서 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형식이 자유롭습니다. 이때 포스트 모더니즘 유행할 때가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우리로서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냥 앞에 거 좀 많이 보고 비슷하게 만들었다. 근데 그렇게 말하기도 좀 오버한 게 사실 이거는 고민 너무너무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뜬금없이 지금도 근데 인기 투표하면 계속 1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노래는 기념품 가게에서 파는 펜던트 같아. 예, 예, 예. 그쵸? 다른 것들은 아트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념품 가게에 파는 그런 느낌? 예, 예. 이거는 어디예요? 아테네스. 이거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리스?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노란. 이게 어디지? 아테네인가 보다. 페버스. 아테네는 여기 있는데, 그리스 아테네는, 예. 프렌치인가? 프렌치인가 보다. 소비, 있지, 아틀란타. 오, 아틀란타. 아, 잠깐만. 올리.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건지. 귀엽다고 또. 예, 그리고 이제 성화봉이나 이렇게 올림픽과 관련된 건 하여튼 그 국가의 영향을 몽땅 다 불어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라서 옛날에 보면 이렇게 일제시대 일본이 그 2차 대전 끝나고 패망하고 나서 망했을 때 일본의 그 경제를 부흥시킨 경기가 동경올림픽 64년 동경올림픽이었고 이때 가메쿠라 유사쿠라는 굉장히 좀 전설적인 유명한 디자이너가 이런 엠블렘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 국민들이 너무 자기 국가에 대한 패배감이 있어져가지고 창피해하는 겁니다. 저 창피하고 막 일본 국민인 게 스스로 초라하고 자긍심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 이때인데 이 디자이너가 일본의 자긍심을 되살리자 뭐 그런 취지에서 일본 국기 일장기에 떠오르는 태양을 그냥 세게 하나 빵 때려넣은 겁니다. 그리고 올림픽 성공적으로 치고 경제가 부흥되니까 또 굉장히 잘된 디자인으로 부각됐고 이 승하봉은 지금 잘 보시면 이게 일본도 칼같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칼같이 만들어서 굉장히 일본 디자인은 나름대로 굉장히 뭔가 일본의 전통 역사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여기 보면 지금 이건 우리나라 겁니다. 이거 미국 거고요. 이거 아마 미국 거 빌려와가지고 조금 개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각각 자기 나라의 뭔가 역사와 전통이 관련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봉황문이 새겨진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네. 뭐 새기고 그렇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올림픽 기념관 가면 잠실에 올림픽 공원에 가면 저거 다 보관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르셀로나인데 이게 요때까지는 자하고 콤파스를 정밀하게 따다가 갑자기 또 붓글씨로 팍팍 때려버리는 이런 게 나옵니다. 이때부터는. 요거 이제 서울올림픽 포스터입니다. 이건 아까 그 엠블렘을 서울대 시각디자인과 교수가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서울대 시각디자인과 교수가 만듭니다. 이제 조용재 교수님이라는 분이고 이렇게 한국에 80년대까지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일만 있으면은 교수들이 나와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작업을 한다는 게 초기에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교수를 하면서 사무실을 내가지고 나라 일을 하고 또 그리고 군사정부에서는 일반인들을 잘 못 믿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서울대 교수면 그 정도쯤은 해줘야지 약간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서는 대학에 교수로 들어가면 작가로서의 인생이 끝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교수가 돼야지 작가로서도 성공을 하는 겁니다. 교수가 돼야 작가로서의 작품의 가치도 올라가고 그 대학의 권위만큼 자기의 작품값이 올라가는 아주 이상한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80년대까지도. 그래서 제가 계속 작품을 보여드리면 이거는 어디 대학 교수고요, 누구고요. 아까 김중업 씨도 뭐 홍익대학교 교수하다가 무슨 교수하다가 왜 교수가 자꾸 나오지? 외국에 그런 사례는 별로 없는데 뭐 유명한 화가,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뭐 유명한 대학의 교수였다 그런 사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구조가. 예. 그리고 옛날에 그 미술 전람회 거기서 상 받으면 대학 문교부에서 대학 교수 자리 알선해주고 교수가 아무튼 나라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살아생전에 제일 명성이 높아졌다가 우리나라 작가들은 죽거나 뭐 오히려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외국은 살아생전에 배고프게 살다가 죽고 나면 값이 미친 듯이 막 올라가는데 우리는 살아생전에 영화를 다 누리고 죽고 나선 잊혀지는 약간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작품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였던 분이 만드셨고요. 조영재 교수님이라신 교수님이신데 이때 당시에 처음으로 최초로 일본이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을 디자인의 그 포스터에다 도입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게 85년쯤 나왔나 포스터가 컴퓨터가 이제 막 도입되던 시기라도 컴퓨터 그래픽을 국내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의 큐슈 대학인가 그게 기억이 맞다면 에스오 겐다라는 사람 일본 대학에 가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포스터를 마무리해서 옵니다. 어쨌든 이 포스터는 컴퓨터 그래픽을 처음으로 채택을 해서 되게 히트를 쳤습니다. 잘 만들었다고. 네. 근데 나중에는 일본 포스터를 좀 뺏겼다, 뭐 그런 나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 80년대는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문화예술 수준이 확 바뀝니다. 한 단계 팍 뛰어오릅니다. 이렇게 저기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이전까지는 한국적인 거 뭐 그러면 대충 이런 촌스러운 거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저기 관광객들이 마사이족 이런 데 가면은 돈 사올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괜히 그냥 가서 물건 좀 사오는 게 저런 유치한 공예품 수준? 그러면 이런 것들, 유치한 공예품들 돈 주고 사오면 우리, 저기, 마사이족은 지금은 문명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화를 나중에는 자기가 사냥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돈 받고 팔기 위해서 필요하지도 않은데 계속 집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동남아에서 부처 머리상 만드는 것처럼요. 관광 기념품으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면서 약간 우리 전통도 그런 식이었습니다. 한국적 하던 게 약간 외국인들 오면은 사과라고 이렇게 뭐 안동의 하이탈 같은 거 신기하고 약간 야만적인 거 아니면 영화도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어우동 같은 거 어우동이 아니란다. 뭐 어우동 씨바지 예. 나가서 상 받아와서 한국적이라고 막 광고했던 그런 거 아주 내용도 이상하고 야만적이고 정근대적이고 어떻게 대리모를 막 어린애를 데리고 노예를 데려와가지고 그런 눈살찌 풀리는 것들이 대충 한국적이었다고 막 인정돼 스스로 상품으로 계속 만들어 팔던 시대가 80년대 이전이었다면 80년대 들어서 조금 세련돼진 겁니다. 이제 이때쯤 오면 예, 많이 세련돼졌다고 해야 되나요? 올림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국의 수준이 확 차이가 납니다. 전부 건축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예. 한국이 완전히 이쪽 세계로 넘어오는 기준이 올림픽 아닌가 싶습니다. 올림픽 관광기념품입니다. 이제 그 이전에 만들었던 걸 보면 이거 진짜로 뭐 속리산에 어디 가면 앞에 뭐 이렇게 만들어 팔던 거 딱 이런 수준인데 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들 눈높이가 확 바뀐 것 같습니다. 되게 세련돼집니다. 그 이전 것들은 되게 촌스럽고요. 딱 이런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림픽 때까지 기념품들은 이렇게 절에 있는 모고를 떼와가지고 갖다 놓고 뭐 단청 갖다 붙이고 올림픽 경기장에 오방색 칠하고 막 곳곳에 이렇게 되게 촌스럽고 알록달록하게 만들었던 게 딱 요 시대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올림픽 기념품이라고 저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만들어 내놓은 건데 이게 홍살문, 열려문, 홍살문, 저기 충신이 나거나 과부가 수주를 잘했다고 이렇게 나라님이 내려주는 그 문을 알고 있는데 그 자기 집 앞에다 이렇게 기둥 세워가지고 문을 만들어주는 게 과부가 수저를 잘해서 그렇다. 이게 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쪽 건 지금 죄인들 목에 매는 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아닌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제 전통 문화 중에서 아주 외국인들 보기에 좀 이상한 것들을 이제 끌려 나와가지고 기념품, 상품이 되는 중입니다. 80년대가 거의 마지막인 것 같으네요. 이때 이런 거 말고 또 뭘 보여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80년대 들어서 이제 되게 자각이 많았는데, 이제 저기 항상 전통 그러면 70년대까지는 주로 이순신 장군, 충무공, 나라를 지킨 호국 영웅들이었는데, 80년대 들어서 한국적 이런 거 계속 뭔가 고민을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보면, 이제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한국이 문을 열어놓고 외국 상품도 수입하고 외국인들 초대해놓고 국제 경기도 개최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뭘 보여줄까 맨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게 우리의 첨단 기술을 보여줄 수도 없고 뭐 굉장히 발전된 뭐 어떤 문화 이런 걸 보여줄 게 마땅치 않으니까 작가들이 고민해서 나온 것들이 보면 대개가 이런 무당 같은 것들입니다. 하얀 소복 입은 지난번에 저기 어우동 저기 씨바지 같은 거요. 하얀 소복 입은 자들이 이렇게 있는 딱 그런 이미지입니다. 무희가 칼춤 추는 거 아니면 만수만복도 농악 광대 이렇게 서양에서 보기에 약간 오리엔탈하다고 생각되는 약간 미개하고 야만적인 한국의 모습을 80년대 되게 많이 발굴합니다. 디자인 쪽에서도. 그래서 80년대 디자인은 대충 머릿속에 남는 게 이런 모습들입니다. 한복, 뭐 오방색, 반짝반짝하고 막 무당 같은 것들, 예, 관광 상품들, 이때 당시에 많이 나왔던 포스터들입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다 교수님들이고, 교수님들이 모여서 작품을 하는데, 뜬금없이 한 번도 안 나오던 부적 같은 것들, 이건 성황당이겠네요. 성황당. 박정희 대통령 때 다 부셔서 없애버린 그 장성이나 마을 입구에 있던 성황당들, 이런 게 다시 관광 상품으로 불려 나오고, 이 대전 엑스포 할 때 한빛탑, 이게 첨성대를 바닥이 아래쪽에 콘크리트로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래쪽은 첨성대를 컨셉으로 했다. 뭐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전통이라는 게 약간 믹스되면서 모던화 되기는 됐는데 70년대랑은 양상이 되게 다릅니다. 쭉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건 80년대구나. 한양정도 500년 사업, 오방, 동서남북, 음양외에서 말하는,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동서남북에 대한 것들. 그리고 80년대 들어서 한국 문화 처음으로 이렇게 한글이 주목받는 때가 이때입니다. 70년대까지 세종대왕이 이순신 장군한테 밀려가지고 죽을 못 쓰다가 80년대 들어서 세종대왕이 복권된다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문화유산 중에서 한글이라는 거 세계 유일무이한 한국의 문화다. 그래가지고 한국이 되게 각광받는 때가 이때입니다. 한글이 복권되는 시기라고 해야 됩니까? 80년대 후반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예, 별걸 만들면서 많은 부분에서 한국적 디자인이라는 게 차용되는데 이게 전통 문양인가 태극의 팔괘인가 금공가미하는 그걸 여기다 컴퓨터에다 새겨놨네요. 지금 트라이젠 92년 아닌데 92년 80년 될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민족 역사가 찬란하다, 민족이 우수하다 이런 말은 옛날부터 했던 것 같은데 이 70년대하고 80년대하고 역사를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70년대하고 80년대는 올림픽 영향이겠지만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약간 좀 신기한, 희귀한 서양에는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굴되고요. 한글 첨성대, 여기 거북선도 있구나. 예, 지금 그 70년대는 호국 청년들, 예, 정권 차원에서 방공과 관련 있는 호국 청년들이 많이 강조됐었습니다. 80년대 하도 한국적 하니까 지금 성경그룹에서 신문 광고를 시리즈로 이런 걸 때렸네요, 지금. 성경그룹에서 우리 조상들의 창조정신? 이런 시리즈들을 쭉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80년대 들어서
이 한지라고 요즘 부르는데요. 한지라는 건 원래 창오지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창오지인데 박정희 대통령 때쯤 해가지고 이렇게 한이라는 글자 이거 대대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창오지를 우리 전통의 종이다 그러면서 이름을 한지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름이 한지가 아니라 창오지였고요. 그리고 백색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한지가 한국을 대표하는 뭐처럼 이렇게 떠오릅니다. 백의 민족, 백색 옷, 백색 한지 뭐 이런 시리즈로 쭉 해가지고 한지가 굉장히 각광받는 때이기도 합니다. 쭉 넘어갈게. 이때 디자인들 작품입니다. 그래픽 작품들. 아까 그 건축도 그랬는데 건축도 툭 하면 기아지붕 씌우고 뭐 전통적인 거 갖다 색깔을 집어넣고 막 그랬는데 제품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80년대는 그냥 쭉 다 전통 잔치입니다. 이렇게 조금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아, 이때 우표네. 80년대 우표. 혹시 이런 거 못 보신 거죠? 보셨습니까? 80년대니까 못 보셨을 수도 있겠네. 못 봤어요. 60년대구나, 이건.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 기념 문화. 올림픽 문화 포스터, 올림픽 개최하면서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문화 포스터는 사실 내국인용입니다. 아, 3시간 넘었네요. 아, 잠깐만. 네. 떠들다 보니까 3시간 넘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떡하지? 이거. 다음에 하실래요, 그럼? 힘드신데? 한 번 더? No? 한 번 더 하신다고 지난번에 그러셨었는데. 근데 90년대 건 다음 주에 할까요? 그냥. 네, 네. 지난번에 두